N달러 환율이 1990년대 이후로 제일 낮습니다. 그러니까 높습니다. 요거는 엔화가 싸다는 뜻이죠. 엔화가 지금 역사적으로 30년 만에 가장 싸다. 달러 대비. 그러니까 미국이 더 많이 일본 물건을 수입할 수가 있는 거죠. 30년 만에 엔화가 제일 싸니까. 이번 3월 27일에 일본의 통화정책회의가 있었거든요. 지난주 금요일이죠. 지난주 금요일에 일본의 통화정책회의가 있었는데 불과 3월 19일만 해도 요렇게 장문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콜 금리를 0에서 0.1%로 할 거고요. 그리고 장기금리, 국채 매입 이런 것들은 YCC를 그대로 유지는 하되 이런저런 얘기를 되게 길게 했습니다. 무려 3페이지나 했었어요. 지난달까지만 해도. 근데 이번 달에 어떻게 했었냐면요. 이게 끝이에요. 이번에 4월 26일 회의에서는 무담보 콜 레이트를 0에서 0.1%로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리고 장기금리나 CP 같은 것들은 2024년 3월 회의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얘기한 게 끝입니다. 너무 심플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가 이렇게 썼잖아요. 야, 씨, 월급 받고 뭐 하는 거야? 나라 돈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난리 났습니다. 근데 일본은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써고 말았다는 거예요. 너무 심플하니까 뭐야, 일본은행이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건가? 라고 해석됐었고 요 통화정책회의 이후로 27일 요때였죠. 요때 이후로 엔화 가치는 폭락했습니다. 요때만 해도 155쯤이었는데 160을 뚫어가지고 162.2까지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을 했었어요.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고 불과 이틀 사이에 일본 사람들의 구매력이 2%씩 떨어지는 상황인 거죠. 달러 환산으로 쳤을 때는요. 그러다가 어제 낮에 개입을 해가지고 다시 155까지 떨구기는 했는데요. 지금 또 다시 157엔 수준까지도 구매력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엔화 가치가 계속해서 이렇게 약해지는 거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텐데 보시면 그에 따라서 원엔 환율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작년 이맘때쯤 23년 요때쯤에도 이제 슬슬 엔화 투자하면 괜찮지 않나? 라고 말씀하시는 분 정말 많으셨거든요. 작년 23년 5월 기사를 캡처해왔습니다. 요때 국내 투자자가 일본 주식을 살 때 가장 많이 산 게 뭐냐 하면 iShares 20년 미국채 엔화 해지 ETF예요. 요거 지금 어떻게 돼 있냐? 박살났습니다. 20+2R US 트레저리 펀드 JPY 해지드 ETF. 일본 엔화로 해지를 한 20년물 이상의 장기채예요. 채권이란 거는 금리가 높아지면 가격이 떨어지죠. 금리가 낮아지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미 금리가 높으니까 앞으로 금리 떨어질 일만 남지 않았을까? 그러면 채권 가격은 오르겠지?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심지어 지금 엔화도 되게 싸니까 그 싼 엔화로 미국채를 사면 개이득이겠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상황은 그렇게 되지 않았고 엔화는 계속 더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 미 국채 금리도 계속해서 오르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이 채권의 만기는 듀레이션이라고 하죠. 만기가 길면 길수록 변동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이 듀레이션이 길면 가격이 많이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20+라는 숫자가 붙었던 거는 금리 변동에 따른 가격 변동이 엄청나게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요 기사가 보시면 2024년 5월 25일이거든요. 요때죠. 요때 1,500엔이었습니다. 1,500엔에 사신 분들은 지금 1,176엔 됐어요. 그 와중에 이때 당시에 엔화 환율이 얼마였냐면요. 100엔당 1,000원이었습니다. 100엔당 1,000원에 1,500엔에 샀으면 한 15,000원에 산 거잖아요. 주당 15,000원에 사신 분들이 지금 1,176엔인데 이거 원화로 환산하면 아마 9,500원쯤 되겠다. 15,000원 주고 산 게 9,500원 된 거예요. 그러면 대략 한 35% 정도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경험은 이 투자란 게 유행을 따라가면 안 되는구나 인 거죠. 남들 다 하는 투자라고 하면 나는 절대 하면 안 되는 투자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래도 크게 돈 잃을 일은 없지 않을까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들기는 하는데요. 일단 요거는 해프닝이고 저는 그래도 바벨 전략을 쓸 거면 엔화에 투자하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바벨 전략이 뭐냐? 매우 안정적으로 수익을 줄 수 있는 자산을 80-90% 정도 가지고 있고 매우 위험하지만 높은 수익을 줄 수 있는 자산을 한 10에서 20% 정도 가지고 있는 요게 바벨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보기에 안정적인 자산이라고 하면 저는 달러가 아닐까 싶습니다. 달러 자산은 지금 예금만 넣어놔도 5.5% 이자를 줘요. 기준금리가 5.5%잖아요. 그래서 5.5% 이자를 따박따박 받을 수 있는 달러를 80-90% 갖고 있고 그리고 요 10%를 엔화로 갖고 있으면 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도 그랬지만 엔화라는 거는 가치가 올라가면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리스크를 감당하고서 만약에 어떤 위기가 발생했을 때 엔화 가치가 급등할 거를 감안해서 그리고 이제 당연히 미국도 금리를 낮출 거니까 이게 떨어지겠죠. 그래서 바벨 전략의 일부로서 달러를 80-90% 갖고 있고 요 엔화 미국채를 한 10에서 20% 갖고 있는 거는 충분히 괜찮은 전략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여기에 몰빵 투자하는 거는 매우 위험한 선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바벨 전략의 요소로서는 되게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요거는 이제 해프닝으로서 한국인들이 이런 거 샀다가 많이 망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기서 환율이 어떤 포인트로 문제가 되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됩니다. 요게 지금 일본의 수출 구조예요.
수출하는 품목이 주로 뭐냐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요거는 서비스 쪽이고 여기가 일본이 제조업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주로 판매하는 게 기계예요. 진한 파란색 기계, 남색, 요게 자동차, 하늘색이 전기, 전자제품들, 보라색으로 표시된 게 화학 제품들입니다. 이것들이 가장 많이 팔리는 품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다른 나라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요게 이제 일본이고요. 이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자제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거의 이거를 다 팔아먹고 있죠. 그리고 화학, 기계, 자동차, 2021년 기준이에요. 요즘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동차가 되게 많이 올라왔어요. 23년 기준으로는 자동차가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어쨌든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일본과 판매 구조가 비슷합니다. 일본과 판매 구조가 비슷하다 보니까 우리의 수출 경쟁력 측면에서 고민을 조금 해봐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차를 살 때 일본 차랑 한국 차 중에 뭐 사지를 얘기할 때 엔화 환율이 엄청 싸다면 일본 차가 낫겠는데? 라고 충분히 고민해 볼 만한 요소가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뿐이겠습니까? 요게 이제 중국의 수출 구조예요. 요게 이제 전자제품, 이게 기계, 화학, 요게 의류입니다. 의류. 중기 경공업 국가가 많이 파는 것들이에요. 딱 중국은 경공업과 중화학공업과 넘어가는 그 경계에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중국의 산업 구조도 보면 일본과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과연 이 수출 경쟁력에 있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거고, 요게 지금 베트남이거든요. 요거는 사실 삼성 공장에서 다 만드는 거예요. 베트남의 삼성 공장 있잖아요. 가장 큰 산업은 역시 의류입니다. 베트남도 여전히 경공업 국가에서 중화학공업으로 성장하려고 하는 국가인데 어쨌든 나머지들은 일본과 경쟁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코코넛 오일이나 팜유 뭐 이런 것들이에요. 나무에서 채취하고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 지금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수출 구조인데 팜 오일이 가장 많죠. 인도네시아는 원자재 중심으로 판매를 하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을 발전시키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는 아직 초기 농업 국가에서 중기 경공업과 후기 중화학공업을 동시에 개발하고 있는 국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어쨌든 일본과 경쟁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엔화가 너무 싸다는 거는 뭐 여기뿐이겠습니까? 유럽은 이미 제조업을 하는 나라죠. 유럽 국가들이나 우리나라, 중국은 매한가지고 심지어 동남아 국가까지도 일본과 경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신흥국일수록 리스크가 큰 게 뭐냐? 지금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5.5%입니다. 5.5% 기준금리를 가지고 있어서 자본 유출 우려가 금융시장에서는 이미 있어요. 그러면 제조업이라도 잘해서 내가 뭘 장사라도 잘해가지고 수출 많이 할 수 있으면 그래도 자본이 유치되게 만들 수가 있죠. 전 성장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엔화가 너무 싸면 수출 시장도 성장이 점점 힘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금융시장도 지금 미국 금리가 너무 높은데 수출 시장까지도 안 좋아져 버리면 자본이 유출될 우려가 더 커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최근에 베트남이 또 금리 인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신흥국은 오히려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인도네시아도 지금 자금 유출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97년 외환위기가 터진 것도 태국에서 시작됐거든요. 태국 바트와의 페그제가 깨지게 되면서 우리나라까지 퍼지게 된 게 97년 아시아 금융위기다. 이번에도 또한 엔화가 너무 싼 것 때문에 제조업 경쟁력, 그러니까 일본에 비해서 다른 나라들이 밀리게 되면서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이슈들이 발생하고 자본 유출에 대한 이슈들이 발생을 하면서 문제가 터질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엔화가 계속 약해지는 상황은 어쨌든 경계를 해야 되기는 합니다. 결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엔화가 계속해서 약해지는 상황은 결코 신흥국들의 좋은 이슈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엔화가 계속 약해지면 아무래도 자동차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다음으로 많이 팔리는 거다 보니까 일본 차랑 경쟁해서 우리나라가 지면 우리나라는 정말 좋은 수출 기회를 잃게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일본인들의 생각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일본의 정치는 혼내와 다테마에, 정치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그런 게 있습니다. 혼내와 다테마에를 따로 둬요. 내 본심을 숨기고 겉으로 표현하는 겉마음이 따로 있습니다. 약간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 비꼬는 느낌들이 있잖아요. 눈치껏 해라 뭐 이런 느낌들 있잖아요. 그게 좀 요거랑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일본인들의 정치 성향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인들이에요. 양놈들은 대가리가 나빠가지고 이걸 이해를 못합니다. 옛날에 이슈가 있었던 게 뭐냐면, 태평양 전쟁이 거의 끝날 때쯤에 일본이 점점 패색이 짙어지는 상황에서 미국이랑 각 연합국들이 포츠담 선언을 통해서 일본에 최후 통첩을 보냅니다. 너네 항복 안 하면 진짜 조지는 거야? 라고 보냈는데, 일본이 그때 포츠담 회담 내용 보니까 카이로 회담이랑 별로 다를 게 없다. 그래서 너희들의 의견을 묵살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일본인의 본심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본인의 본심은 약간 노코멘트에 가까워요. 근데 미국인들이 해석하기에는 이그노어런스로 해석된다는 거죠. 무시하겠다로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근데 묵살이라는 뜻은 속마음은
야, 우리도 정치하는 사람이고 우리 정치가 국민들 위에 있어 군림하면서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너네가 우리 눈치 좀 봐가지고 우리 항복할 생각이 있거든? 그러니까 니네가 눈치껏 좀 잘 해줘라. 나 노코멘트 할 테니까 우리 항복 좀 잘 유도리 있게 하게 해줘라 라는 뜻으로 묵사치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양놈들은 대가리가 나빠가지고 돌려 말하는 거를 이해를 못한다니까? 근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보통은 돌려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피곤할 때가 많은데 마누라가 돌려 말할 때마다 진짜 머리가 아파요. 저는 되게 직설적인 편인데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결국 항복 안 하고 야 우리 무시했어? 야 핵 떨고 해서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그렇게 터지게 된 거거든요. 이런 이슈도 있을 정도로 정치적으로 미덕이라고까지 여겨지는 나라입니다. 요 혼내와 다테마이를 생각해 봤을 때 일본인들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우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얘네가 왜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했을까에 대해서만 이해할 수 있다면 글로벌리 금융시장에서 양놈들보다 우리가 좀 우위를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왜 이렇게 심플하게 3월의 결정과 다르지 않다. 4월 26일 결정문에서요. 원래 3페이지인데요, 최소. 왜 이렇게 심플하게 얘기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엔화 약세는 이 신흥국들 입장에서 매우 좋지 않아요. 무슨 생각일까?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첨언을 드리자면 어쨌든 얘네도 엔화의 약세는 용인한다. 근데 그게 물가를 올리는 거는 용인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어요. 엔화 약세는 괜찮은데 어쨌든 일본도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거든요. 그럼 엔화가 계속 약세를 띠면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는 거는 용인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각자 저마다 해석을 한번 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좀 드리자면요. 일본은행이 4월 26일 이전과 같다는 말만 남긴 금리 결정 이후 엔화 약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29일 월요일에 일본은행이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엔화 급등으로 결정문 이전으로 돌려지기는 했으나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다면 현 상태를 용인한다는 스탠스에 엔화 약세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재작년, 작년부터 유행하던 엔화 표시 장기 미국채 ETF는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지만 그러나 바벨 전략으로서는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산보다는 전략이 중요하다. 항상 엔화 약세의 장기화는 일본과 수출 경합을 펼쳐야 하는 많은 국가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거고요. 한국,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과 동남아시아 국가들 또한 수출 경쟁력에 부담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일본은 겉으로 말하는 것과 속마음이 다른 것을 정치적 미덕으로까지 여기는 나라고요. 과연 4월에 매우 단순한 통화정책회의 결정문의 숨은 속뜻은 무엇일지 우리가 양론보다는 조금 빨리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같이 고민해 보시죠.